정청래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순간 김민석은 청와대마저 손절 대상에 올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입니다. 이 그림을 놓고 들여다보면 그가 왜 두 번 다시 마주할 일 없을 것처럼 당원들까지 서슴없이 몰아붙이며 네거티브와 무리수를 남발했는지 그 배경이 이제야 선명하게 이해됩니다. 결국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음모론 제기, 혐오, 네거티브뿐인 정치인의 그 밑바닥을 지켜보고 있다는 반응이 놀랍게도 호남에서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도대체 지금 어떻게 굴러가는 판인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커플링이 아니라 이건 아예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김민석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본인 힘으로 지금 당대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전당대회가 김민석이 당선이 되더라도 민주당 당원들 중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공정한 정당대회라고 생각하는 지지자들은 없을 겁니다.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지금 50% 가까운 당원들은 김민석을 지금 사람으로 안 보고 있어요. 저 뉴 이재명 세력들 하는 형태를 보면 어쩌다가 민주당이 이꼬라지가 되고 국힘당과 보다 더 사악한 저 뉴 이재명 세력들, 찐명파리들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겁니다. 저는 요즘 민주당 보면 여러분들 너무 비참해요. 민주당이랑 맞지 않는 정치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의 모든 권력을 독식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왜 그러면 민주당 현재 뉴 이재명 세력들이라고 하면서 자칭 찐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청래를 죽이려고 할까요? 정청래 때문에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청래 때문에 1년간 11개월간 이재명 대통령은 하고 싶었던 외연 확장이나 구조, 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탄압받는 줄 아세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오늘부터? 정청래가 이재명 정부에서 탄압받고 제거 대상이 된 건 검찰개혁 때문이에요. 그렇게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남겨주자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정부안을 받아서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다 뜯어 고쳐갖고 중수청법과 공수처법을 나눠버렸잖아요. 정청래의 잘못이라는 것은 대통령 뜻과 맞지 않게 검찰개혁을 완전한 수사권 폐지에 정청래가 올인했기 때문에 정청래는 죽을 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분명히 보안수사권 주자라고 얘기했는데 정청래가 감히 지 마음대로 보안수사권, 중수청법, 공수처법을 나누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여? 가만두지 않겠어,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뉴 이재명 세력들이 다짐을 하죠. 당대표 잡아야 된다. 그래서 당권을 줘야만 국회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 저는요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능 플러스 사악함을 봤어요. 이들이 김민석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얘들 다 할 사람들이에요. 민주 진보의 가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선거투표제, 당원 당규에 어긋나는 이런 선거투표제 설마 얘네들이 이거 밀어붙일까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땠죠? 정광석화 같이 당원 당규 개정해갖고 선거투표제 만들어 본 거, 아니 어떻게 벌써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당대표 선거가 시작됐는데 선거투표제를 밀어붙이는 거고, 야 얘네 눈에 뵈는 게 없구나. 1순위 표만 보면 사실은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48%를 1순위 표에서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48%만 도달하면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 표가 뭐 7%, 8% 이 정도 될 텐데 8%뭐 이렇게 되면 2% 정도는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8%면 그러면 50% 가거든요. 그 여론조사에 지금 밀리지 않기 때문에 1순위 표에서 48%를 도달하냐. 지금 44.5인가 뭐 그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서 그만큼 끌어올려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는 목표를 50% 초반대, 경기에서는 한 50%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달성할 수 있느냐. 호남도 중요하지만 경기 서울이 중요하고, 여론조사에서 적어도 한 4, 5% 이상은 앞서야 한다. 그러면 제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47.5 정도만 넘어도 당선은 될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한 5% 앞서면. 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70% 반영하는
권리당원 표시면 한 2% 영향을 미치거든. 2%포인트 정도가. 5%포인트 이기면 여론조사 30% 반영물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48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선호투표까지 다 감안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셈법으로 한다면 어쨌든 호남에서 5% 이내로 격차를 줄이는 게 경청대 후보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서울 경기에서는 서울은 10%, 경기는 뭐 5에서 7, 8% 정도로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역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3% 이내로 줄여야 된다고? 3%? 5%. 5%?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중간중간에 발표된 걸 보면은 수치별로 차이는 있지만 호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긴다는 여론조사는 없었지 않았어요? 없었죠. 네. 못 봤던 것 같은데. 나도 못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로 투표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하고 다르게 나오면은 이게 최근에 뭐 3.6까지 좁혀진 결과는 있었죠. 여론조사 사례수는 적지만 그건 있었지만 그러니까 추세가 정청래 후보가 올라가고 있긴 했지만 예, 엎어진 건 없죠. 자 그렇게 아무튼 뭐 격차가 1.3과 1.5 뭐 이렇게 나잖아요. 지금 1.45 네. 가중치까지 1.4 적용하면 일인가? 1.45니까 초록빙인데 호남이 당원 숫자가 33%, 서울 경기가 38%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가 5% 정도 더 많아요. 33대 38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청래 후보가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늘 경궁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건 상당히 인상적이던데. 본인이 당대표 돼야 대통령 지지율 지금 안 좋은데 대통령 지지율을 10%포인트 이상 올릴 수 있다. 내가 적임자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가 상당히 울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진단했잖아요. 지금 대통령님 지지율이 좀 떨어진 이유는 뭐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핵심 지지자들의 마음이 좀 식어서 그렇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내가 적임자다. 근데 김민석 말은 안 했지만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렇게 되겠냐. 핵심 지지자들이 안 움직일 거다. 그걸 내포하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럴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10%포인트씩이나 막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거는 이렇게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을 다독다독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역할을 정청래 후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아마 올라가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게 이미 이제 그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정청래 뽑을 사람들은 다 마음을 먹었고 그다음에 김민석 뽑을 사람들은 다 이제 다 마음을 먹었잖아요. 이제 아직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 메시지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목적 발언이잖아. 다목적. 다목적. 그러니까 본인이 소위 코어 지지층을 대변하는 후보다라는 말을 그렇죠. 저렇게, 반항하고 싶고. 저렇게 네.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돌아선 마음을 돌려 세우려면 그건 내가 적임자다 이런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조직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예전에 민주당을 사랑하고 처음부터 오랫동안 지켜오셨던 분들이 날 밀어주세요. 이제 이런 의미인데 10%가 한 방에 오를까요? 이렇게까지 싸워가지고 난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그거는 네. 올해 연말까지 뭐 한 2, 3개월 걸리겠죠. 그렇죠. 네, 많은 실적과 저기가 쌓여야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걱정이죠. 그 내일 9시 40분에 기자회견 한다고 해요. 정청래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서울 경기가 시작되니까 네. 서울 경기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메시지 내지 않을까 이렇게 뭐 내일 추측은 됩니다. 아침에. 네, 아침에. 뭐 여러 질문들이 나오겠죠. 김민석 후보도 얼마 전에 뭐 했잖아요. 어제 네, 했죠. 했으니까 어제. 네. 정청래 후보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튼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고 기자들 질문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서울 경기를 위한 어떤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어떤 메시지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근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경기 도민들이 원하는 건 교통 문제거든요. 네. 경기도는 교통이고 서울은 주택이고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민감한 문제들, 네. 교통하고 주택 문제. 네. 그건 뭐 경기도야 추미애 추미애. 지사하고 잘 손잡고 그렇죠. 뭐 하겠다 하면 예, 될 것 예, 같고. 예. 네, 부동산 문제야 부동산 지금 문제. 정부가 곧 이번 주에 발표하잖아요. 네. 예, 그 당이 잘 뒷받침하는 과제가 있죠. 사실
그리고 세제 문제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짜 뉴스도 많고 이거를 어떻게 잘 알려내냐 진실을 이런 부분도 중요해 보여요. 당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가장 느끼고 제가 가장 실망한 게 그거예요. 권력이 없을 때는 참 순수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권력을 잡았을 때 인간의 판단 기준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사람, 그러니까 권력을 누렸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참모습이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단호하게 저는 김민석도 형님 동생 사이고 정청래도 형님 동생 사이인데 저는 김민석을 단호하게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15% 차이로 이기면요 이 선거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또 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혁명적인 민주당의 변화가 시작합니다. 그 혁명적인 민주당의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말만 1인 1표제지 이번에 만약에 김민석이 당선되면요 1인 1표는 허상일 뿐인 거예요. 모든 조직을 동원하면 1인 1표 정도는 꺾을 수 있다라는 저들의 생각이 이제 오만방제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저들이 조직을 총동원하고 시민들이 지금 막아내고 있는데 이 선거에서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이기게 되면 저들은 많은 것들을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오늘은 방송은 좀 짧게 할게요. 오늘 방송은 좀 짧게 할게요. 제가 지금 몸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막 속도 안 좋고 막 소화도 안 되고 어제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근데 저도 걱정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이기고 싶고 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뉴 이재명 세력이라는 세력이 민주당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켜온 민주당인데 듣도 보도 못한 이재명만 빨아대는 민주주의의 가치도 모르는 인간들 김남희나 강득구나 이현주나 황명선이나 이런 인간들이 민주당에 이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거를 저는 볼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유명세를 타고 권력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이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참 인간이고 권력을 잡았을 때 권력이 없을 때와 사람이 변질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기는 그렇지만 저는 서초동 촛불 집회를 할 때 모든 언론과 세상이 저를 주목을 할 때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돈 탐사와 이 하바리들과 싸울 때 제가 선언한 게 있어요. 내가 하바리가 되겠다. 내가 많지 좀 제가 요즘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 진보 중에서도 좀 유명세를 탔다 그래갖고 어깨 뽕 들어간 새끼들이 있어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의 인기가 아니에요. 유명세는 시대적 부름에 의해서 내가 소환된 것 뿐이에요. 서초동 집회도 운 좋게 제가 그 시대에 맞게 소환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서초동 촛불 집회를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구독자 10,000명도 안 되는 하바리들과 같이 싸웠던 거는 적어도 민주진보의 가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의리?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적 의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먼 훗날 저는 아직도 제 40년이 넘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늘 얘기하는 게 의리는 종원이는 의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의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의리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의리는요, 여러분들, 분리할 때 발휘가 돼요. 대다수가 힘 있는 자를 따라가는 것은 의리가 아니라 그는 편승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때 따라가는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 먹을 게 있지만 이쪽으로 가면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형님 정청래가 가는 길은요, 적어도 제가 볼 때 정청래가 가는 길이 옳고 그 길이 결국은 민주당으로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정청래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가면 정청래에게도 저는 등을 돌립니다. 왜? 정청래와 나는 정치적으로 만난 사이예요. 그렇죠? 김민석도 나랑 정치적으로 만난 사이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 형동생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저는 정치인 정청래를 알았고 정치인 김민석을 알았어요. 그러면 내 기준에서는 정치인 정청래와 김민석은 올바른 길을 갈 때 내 형님이 되는 것이고 나의 어떤 형동생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청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실망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청래라는 정치인을 믿는 거예요. 단순히 팬심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정치인 정청래라는 사람을 알 때 그 정치적 행보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지한 거란 말이에요. 저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꼭 말씀드릴게요. 저는 나중에 언젠가 저도 나이가 이제 뭐 10년이 됐던 15년이 됐던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죠. 저는 은퇴할 때 그냥 방송 안 합니다가 아니라 채널을 삭제할 거예요. 왜 채널을 삭제할 거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되게 힘든 일을 하죠. 물론 힘들어요. 고소고발 당하고 되게 힘들지만 돈을 되게 쉽게 벌어요. 하루에 슈퍼챗 100만 원을 받고 여러분들 뭘 해서 하루에 슈퍼챗 100만 원을 받으면 저한테 60만 원, 물론 제 개인 돈은 아니죠. 저야 다 법인으로 들어가지만 되게 돈을 쉽게 벌어요. 저는 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채널을 남겨놨을 경우에 나중에 은퇴를 하면 제 삶이 저는 정치를 좀 떠나고 싶거든요. 정치를 떠나서 제가 아끼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데 제가 채널을 꼭 삭제를 하면서 떠난다고 여러분 100만이 넘는 채널도 저는 삭제하고 떠날 거예요. 그 이유는 나중에 사람이라는 게 아쉬우면 방송을 키면 또 슈퍼챗 또 그 유혹에 빠질까 봐. 그런 게 싫어요. 저는 그런 게 싫어서 나중에 제가 이 정치적으로 떠날 때는 채널을 삭제해 버릴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도 나이를 먹고 뭐 10년을 하든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채널이 살아 있으면요 언제든지 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적어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받고 정의로운 일을 할 때 제가 그 씀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응원을 받고 그 돈이 여러분들의 응원과 후원이 우리 법인의 후원이 그게 떳떳한 것이지 제가 나중에 나이 먹고 할 일은 없고 그 노동력은 상실이 되고 몸은 아프고 그래갖고 방송을 그냥 그러고 싶진 않아요. 아니 저는 제가 할 때는 그냥 잊혀지는 사람, 그냥 채널을 삭제하고 그냥 우리 와이프, 우리 가족들이랑 그냥 그렇게 살고 싶지. 저는 정치에 여러분들이나 나랑 정치 고관여층이잖아요. 이 정치 고관여층으로 사는 건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민주당 지지층으로 사는 게 왜 힘드냐면 365일 중에 5일 정도 편할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듯이 권력을 잡는 것도 힘들지만 권력을 나누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지금은 권력을 나누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막 어떤 힘든 현장 방송을 하고 먹방 같은 걸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는 이유예요. 어떤 현장 방송을 하고 먹방하는 유튜버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저는 그리고 오히려 힘든 제 후배들이 현장에 뛰고
저렇게 힘든데 혼자 가고 또 밥을 먹고 그냥 막 슈퍼챗을 쏴줘요. 근데 저는 왜 안 하냐면요. 나름 기준이 있어요. 내가 힘든 일을 했다 그래갖고 내가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참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렇게 힘든 일하고 밥 먹으니까 막 밥값이라도 보내고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싫어요. 왜 제 기준이에요. 그런 현장 방송을 하고 나가서 먹방을 하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슈퍼챗을 쓰지만 그런 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끝나고 나서 막 이런 게 저는 싫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늘 개총수하면 나이를 안 먹었으면 좋겠는 사람, 개총수하면 어디 무슨 일이 터지면 개총수 좀 나가줘요. 이런 여러분들에게는 막 그 마징가 제트 같은 태권브이 같은 사람 그런 기억으로 좀 남고 싶은 사람이죠. 아니 저는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뭐 오늘 호남에 한 제가 3일 있었거든요. 너무 많은 우리 호남에 오면 꼭 고향 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고 호남이랑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부산 사람이고 저희 아버님은 수원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로 오면 막 고향 온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반갑게 지나가다가 택시기사님들이 화이팅 해주고. 정치, 제가 여러분들 요거는 좀 김민석 후보를 좀 한 번만 욕 좀 할게요. 어떤 욕을 좀 하고 싶었냐면요. 김민석 후보는요.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한 건 다 알죠. 제가 이번에 김민석 후보에게 여러분들 진짜 실망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김민석 후보의 과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김민석이 과거에 노무현을 배신했다라는 건 이미 정치 고관여층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김민석을 사람으로 안 본 게 딱 하나인 거예요. 과거를 왜곡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받을 때까지 민주당에 이게 민주당의 선거잖아요. 민주당원들에게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라고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민주당원들이 그만하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번에 김민석이 사악함을 느낀 게 과거를 왜곡해서 김민석이가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재조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과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이면 사람들이 아예 그 정도 하면 됐다는데 과거의 잘못을 왜곡해서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재조명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바보예요? 김민석이가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한테 가고 정몽준이가 대선 하루 전날 노무현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최민희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조간에 노무현 정몽준 결별 이 기사를 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조선일보 신문 조간신문을 각 집에다가 배달되는 거를 막으려고 그 추운 겨울에 그 뉴스를 보고 그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면 안 된다. 투표에 큰 영향 그런 심정을 알까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내일이 대선이야. 근데 정몽준이 10시, 11시에 단일화를 파기했어. 그러면 모든 조중동이랑 아침 조간신문은 그 당시만 해도 종이신문이 집에 가잖아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파기. 그럼 사람들이 혼동될까봐 그 신문이 집에 배달되지 않기 위해서 노사모의 전국 회원들이 그 신문을 수거하기 위해서 그런 기분을 알까, 김민석은? 너무 절실해서. 제 생애 가장 기뻤던 날이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 날이었어요. 제가 저번에 최민희 의원님이랑 방송하다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위암 말기에서 집에 계셨어요. 이미 말문을 닫으셨어요. 근데 호흡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2002년 12월 19일이었어요. 대선이. 근데 12시가 넘어야지 여러분들 후보의 당선이 결정되잖아요. 제가 12시인가 1시인가 2시인가 그때 아마 후보의 당락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아빠 노무현 대통령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거의 말문을 닫았던 분이 눈을 이렇게 뜨시더니요. 됐다. 마지막이었어요. 그런 DNA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와, 막 기뻐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뻐할 틈도 없이 아버님을 제 차에 모시고 119 부를 시간도 없었어요. 119 기다리다가 그냥 숨이 멈춰버려갖고 제 차에 모시고 그냥 일산 암센터로 달려갔었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버님 사망일이 2002년 12월 20일로 돼 있어요. 대선이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잖아요. 아버님이 2002년 12월 20일 날 돌아가셨어요. 진짜예요. 제가 나중에 저희 아버님 사망일을 여러분들에게 찍어갖고 보여드릴게요, 진짜. 저는 잊을 수가 없었죠. 마음은 너무 기뻐하고, 와! 내가 노무현이 됐다. 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갔어요. 하여튼, 제가 그때 나이가 29인가? 30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대선도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잠깐, 민주당의 현재 흐름이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돼야만 이재명 대통령이 나머지 임기를 지지율이 탄탄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오늘 지지율 보셨어요? 42점 몇 %예요. 이번 지방선거,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김민석이 되면요 30%예요. 바로 30%로 추락해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되면요. 다시 마음이 나갔던 코어 지지층들이 모여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랑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이 돼야만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주변에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이런 것들에 집권 1년 차부터 혈안이 돼 있으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중에 불행한 대통령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들 옆에 있을 분들인데 그분들이 점점 실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주의의 가치란 저는 뭐 제가 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뉴영이 같이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제가 정치권에 오래 원외 당대표로 있으면서 느꼈던 게 민주주의의 가치란 권력을 잡았을 때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잡았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인은요 허상일 뿐인 거예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 무서움이라는 걸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요 탄탄하게 오랫동안 갈 수 있어요. 내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 추위에 동상이 걸려면서까지 12시간 집회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고 했던 제가 권력은 잡은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죠. 그가 말했던 대동세상, 그가 말했던 민주주의 그런 것들이 송두리째 파괴되고 오로지 내 사람, 나에게 충성을 잘하는 사람들만을 주변에 전부 포진시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돼 가고 있구나. 저는 이번에 정청래가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뛰면서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요, 우리가 4년 후에 볼 모습 같아요. 정청래는 어느 순간 대통령 후보감이 됐어요. 제가 왜 정청래,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왜 정청래가 체급이 올라가고 정청래는 이제 대통령감이 돼도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정청래는요, 여태까지 때릴 줄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공감하시죠? 정청래는 초선 때부터 때릴 줄만 아는 사람이지 맞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정청래는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서 4선의 정청래 법사위원장 당대표를 거치면서 맞을 줄을 아는 사람이 됐어요. 정치는요, 때릴 때보다 맞을 때가 더 맞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제 방송을 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요, 정치인들은 꼭 시련이 오는 거고 맞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큰 정치인들은 맞을 때 급소를 맞지 않아요. 급소를 맞지 않고 그냥 타박상 정도로 그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정청래는 때릴 줄 아는 정치인으로 우리가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당 대표였지, 정치인 정청래가 맞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정청래에게 별로, 그냥 정청래는 개혁적인 사람이라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준 거예요. 좋아하는 거랑 마음을 주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청래를 어느 순간부터 그냥 개혁적이고 민주당에 좋아하는 정치인이었던 정청래가 어느 순간 마음을 주고 싶은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정치인의 체급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정치인과 마음을 준 정치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좋아하던 정치인이 잘못하면요, 그냥 안 좋아하면 돼요. 그쵸? 되게 단순한 거예요. 좋아하던 정치인들이 내가 원하는 정치를 제대로 안 하면 나 이제 옛날에 좋아했는데 지금 별로 안 좋아해. 그럼 끝인 거예요. 근데 마음을 준 정치인들이 두드려 맞거나 그러면요, 내가 아픈 거예요. 공감하시죠? 그냥 좋아했던 사람과 마음을 줬던 정치인이 두드려 맞으면요, 내가 맞는 것보다 더 분하고 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냥 정청래는 강경파, 예전에 언론에서 얘기했던 강경파, 그냥 개혁파, 그런 뭐예요? 그 딴지 게시판 이용자, 뭐 이런 정치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했던 게 마음을 주는 정치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정치의 체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정청래가 그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대권 후보가 됐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고, 내가 마음을 준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몇 명이나 있나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법사위에서 사이다 발언, 샤우팅을 하면 여러분들이 와, 저 사람 너무 괜찮다.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마음을 주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은 거예요. 정치인 정청래는 마음을 지지자로부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